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유치권 총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총정리 5편 300여 개 대법원 판례 총정리를 하고 있죠. 유치권 법정리 상품만 잘해도 돈 벌어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만 가지고 좀 끈기가 있으면 유치권도 다 해부가 가능해요. 조금만 좀 더 하시면 됩니다.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캡처하셨다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요거 있습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치권 5편. 앞으로 한 편이나 두 편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816강이죠. 816강.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부터 지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전 방송에서 바로 전 강의에서 요 두 개 판례 반드시 비교하시라고 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 89년 거. 요거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이전 받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했다면 그죠? 변제기가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도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요것은 경매 기입 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죠? 변제기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변제기가 그 이후에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매 기입 등기를 그죠?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이행기로 정한 경우, 이게죠.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 그러니까 이 경매 기입 등기가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로 간주해서 변제기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요것은 변제기가 도래된 걸로 봐야 된다라는 판례 있죠. 그 판례는 바로 분양대금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빌라를 졌는데, 그죠? 그 빌라를 분양을 70%가 다 되면 나머지 분양 대금에 대해서 내가 돈을 받기로 했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하고 여러분들 유치권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판례하고 위에 두 개 판례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유치권이 이번 시간에 이제 저번 시간 거 보시고요. 이 두 개는 저번 시간 거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들. 유치권 지금 제가 1, 2, 3, 4 이제 이번에 5편이거든요. 5편 하고 있으니까 1, 2, 3, 4 반드시 보시고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지금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현황조사관이 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에서 그죠? 점유 사실 내지 유치권 주장 사실이 없다면 그죠? 유치권 성립 안 되죠? 그냥 당연한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고 옆집 강아지도 알고 있고요. 자, 쭉쭉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볼게요. 이제 여기 제가 다 방송 못하는 것은 교재에 다 있으니까 교재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걸 올려야 되겠다. 이걸 올려서 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상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이 성립 안 되죠. 이것은 재판으로 가도 집니다. 그 다음에 가스울타리, H빔,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들은 유치권 성립 안 됩니다. 조경업자가 수목을 식재했는데 그죠? 식재 대금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도 당연히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당연히 결론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와 소유주의 공모행위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의 실제 상황과 공사 대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경매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죠. 경매 방해죄는 어떤지 알죠? 그 다음에 과도한 공사 대금 금액을 신고했거나 신고도 없이 요구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 경우는 경매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가 소멸된 공사대금 채권 부동산을 점유하는 동안은 시효로 인한 소멸시효는 없지만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인 3년에 걸리죠. 그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3년인데 공사대금 채권은 3년 동안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있고 점유만 하고 있다. 그러면 유치권 깨집니다. 그 3년 동안이라는 기간 안에 뭐 소송을 건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그죠? 뭔가 공실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가압류 또는 소송을 통해 제기해야 판결을 받아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물공사인 경우, 공사대금 채권, 대물공사인 경우, 유치권자가 공사대금 대신에 대물로 변제받는 경우가 있다. 대물 변제효로 공사대금 소멸 시 유치권도 소멸한다. 당연하죠. 왜냐면 내가 빌라를 줘놓고 내 101호로 내가 갖기로 했다. 아니면 여기를 갖기로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사한 사람 거잖아요. 공사한 사람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물건에 자기가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죠. 왜? 아직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내 물건에 내가 주장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권 액수가 확정되고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죠? 공사대금 채권 액수가 확정되고 3년이 경과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로 끝나죠. 그러나 중간에 판결문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뭐예요? 10년이죠. 판결문이 받은 거 있다면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뭐 넘어가고 소유자나 채무자가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 당연히 인정 안 되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공사업자가 신고한 사례 이것도 당연히 인정 안 되죠. 자기 물건을 자기가 점유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점유는 임차인이 하고 신고는 공사업자가 한다. 그죠? 점유는 임차인이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공실인데 문이 잠겨져 있다. 그죠? 이런 경우는 간접 점유로 대부분 인정이 돼요. 유치권자와 동업자인 경우 이런 건 당연히 인정 안 되고요. 유치권 포기각서가 있다.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공사대금 채권을 임대차로 전환한 경우 당연히 유치권 인정 안 되죠. 그죠? 채권이잖아요, 이것은요. 그죠? 그다음에 유치권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한 경우 요것도 당연히 경매 소멸이죠.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한 후에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한 거 이건 형식적 경매잖아요. 그죠? 요것은 당연히 유치권이 소멸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 유치권자가 이제 그 경매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우선순위로 선순위로 배당받는 게 아니라 일반 채권자와 안분 배당이에요. 그죠?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겁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만약에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은 우선 변제 받습니다. 그죠? 오타 났네. 잠깐만요. 신청한 경우. 그 다음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 아니라 자기 물건은 안 되죠. 여기 이제 그 사례 하나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승계나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대행위도 역시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뭐였죠? 임대차, 사용대차. 이것도 당연히 사용대차도 말씀드린 대로 무상이잖아요. 그죠? 무상의 임대차, 사용대차도 채무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매각물건 명세서라든가 어떤 코멘트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행방불명됨, 연락 두절됨.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 임대차하고 있어, 누군가 사용대차하고 있어, 누군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건 유치권 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목적물의 멸실, 토지 수용, 혼동, 포기, 경계 이런 것들도 유치권 소멸 사유죠. 그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전후에 유치권자의 편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 이런 것이 있으면 영업행위하고 약간 구별이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경매 개시 전에 또는 후에 유치권의 편익 위해서 이것은 필요비 유익비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도급 공사 중 조경공사, 포장공사, 가구구입비, 뭐 단선 노무비, 설계비, 자재비, 상가 권리금, 건물의 부속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치권 성립 안 되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를 유치권자가 납부한 경우 이런 것도 당연히 유치권 깨집니다. 여러분 이거 유치권 깨져요. 채권은행이 점유하고 있다. 요것은 당연히 유치권 인정 안 돼요. 왜냐하면 채권은행에서 관리인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또는 이제 그 임장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유치권자들이 점유하지 못하게 채권단에서 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비원들이 있죠. 옛날에 제가 한번 한 2년 됐나? 저기 지금 어디냐? 저 밑에 아래쪽인데 홍성 쪽 옆에 도청 들어온 데 있죠. 거기 이제 모텔을 임장을 갔는데 국민은행에서 파견 나오신 경비원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유치권자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확인 서류로는 이제 유치권이 되느냐, 안 되냐. 확인 서류는 뭐, 현황주사서, 감정평가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도 봐야 되고, 공사대급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가상비조, 어쩌고, 뭐, 점유관계 일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치권 포기각서, 현장 명도각서, 뭐, 임대차 계약서, 녹취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기초로 해서 유치권을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칙 위반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근데 법원에서는 솔직히 잘 인정 안 돼요. 말 그대로 신의칙 위반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뭐 판례를 얘기하자면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요. 그죠?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 매각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이 개조한 어쩌고저쩌고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건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야. 그런데 저당권들이 막 한 8억, 9억 있어. 8억 막 9억 있어. 그죠? 그런데 이걸 보고도 이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했어.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경매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그죠? 공사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은 짜고 치는 고수섭이다. 신의칙에 반한다 해서 대부분 이제 그 유치권을 깨려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만해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건물의 가치가 10억이다. 그럼 제가 뭐 개인적으로 판례를 많이 읽어보니까 보통은 뭐 한 13억, 14억 정도 그 이상이 돼야지 30% 이상 돼야지 이 신의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죠? 이 건물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뭐 20%, 90%까지도 웬만하면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칙은 사실은 요것은 잘 인정이 안 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판례를 다 읽어보면요. 물론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많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유치권에서 이제 기타 유치권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죠?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목적물에 대한 경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이 소멸한지 당연히 소멸 안 되죠.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촉탁 등기로 인해서 또는 대위 등기로 인해서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 논리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촉탁 등기된 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낙찰자인 내가 내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토지하고 건물이 촉탁 등기로 돼 있어. 토지하고 건물이 동시에 경물에 나왔어.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까? 법정지상권 인정 안 돼요. 그죠?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됩니다. 내 건물에 낙찰자 지 거잖아. 지 거. 자기 거잖아. 자기 건물에 자기가 법정지상권 주장해? 이것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지상권 인정 안 돼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된다고 해서 유치권도 인정 안 되냐? 그건 아니죠. 그죠?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되면 유치권도 인정 안 된다. 당연히 따라서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도 인도명령 대상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르다고. 이런 경우는 다르다고요. 유치권 인정됩니다. 이거 제가 대부분 판례 소개시켜드렸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유치권 성립 여지가 있음이라고 딱 이제 경매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딱 나왔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이런 경우는 뭡니까? 법정이상권은 인정 안 됩니다. 근데 유치권 인정돼요. 근데 토지건 매각 이런 경우는 법정이상권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내용입니다. 다음이요. 그린벨트 내에서 이제 임차인 유치권 주장하는 거 또는 국립공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임차인 유치권 주장하는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숙박시설, 모텔 같은 경우 뭐 자연녹지, 자연보존권역, 자연보존구역, 생산녹지지역 그런 데서 모텔이 하나 있다. 아니면 또 그린벨트 내에서 임차인이 있다. 그런 임차인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들은요. 특히 이제 영업 허가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분들이 임차인들이 영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면 신규로 영업을 받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린벨트에서는 5년 이내 5년 이상의 거주 어떤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영업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고요. 어떤 그 뭐 계획관리적 빼고 그래서 뭐 생산녹지, 자연녹지, 뭐 자연보존구역 그런 데서는 요즘은 이제 그 숙박시설이 허용이 안 되잖아요. 허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업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뭐 제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판례 한번 보시고요. 요것은 이제 법정기상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0조 법정기상 성립하는지 여부 성립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동저당이 두 개 다 공동저당이 설정돼 있어. 근데 이걸 때려 부숴버리고 건물을 신축했어. 그럼 이 건물에는 법정기상 성립 안 한다. 동일성 인정 안 된다. 이거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라고 있어요. 불가분성.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유치권을 오래 강의하면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빨리빨리 자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다 교재에 있으니까 블로션 교재에 있으니까 다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불가분성이 있는데 불가분성은 지분에 대한 불가분성. 그 다음에 법정기상권에도 불가분성이 있죠. 그 다음에 유치권에도 불가분성이 있어요, 여러분. 유치권이라고 불가분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볼게요. 자, 대법원 2007년 판례입니다. 유치권에 대한 채권의 불가분성. 320조 유치권 불가분성은 채권자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건축을 했잖아요. 그죠?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다세대 주택 전체 다 호수를 점유를 해야지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한 세대 101호 딱 입구에 있는 거기 한 세대만 점유하고 나머지는 다 시간장치만 해도 유치권은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유치권의 불가분성도 있고요. 지분에 대한 불가분성, 그 다음에 법정기상권에 대한 불가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다세대 주택의 창호 등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 주택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한 세대를 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해가셨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구독자께서 옛날에 한번 질문한 게 좀 생각나서 제가 한번 여기다 올려봤어요. 유치권자가 강제 경매를 청구했는데, 그러니까 형식적 경매를 청구했겠죠.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는데 유치권 금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하면 유치권 소멸은 안 된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있습니다. 유치권 금액을 이 사람이 판결받은 게 10억이야. 근데 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유치권 소멸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낙찰이 5억이 됐어. 그럼 유치권자는 5억이 남은 거잖아요. 그죠? 5억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그죠? 계속해서 유치권을 이 건물에 주장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죠. 다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이라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웃겨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 경매에서 채권의 불가분성을 활용하는 방법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저당권에서는 불가분성이 370조에 나와 있습니다. 321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당권의 불가분성에서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물의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유치권의 수익 모델 어디까지 얼마나 남았나? 어휴, 많이 남았네. 유치권의 수익 모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라고 해서 다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한 세대를 이 양반이 이제 한 300일을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갖다가 이 호수를 2년 동안 사용 수익했어. 거주하면서. 그러면 이 차임도 2년 동안의 차임도 줘라. 유치권 금액하고 상계해라 라는 판례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유치권을 낙찰받았어. 유치권 있는 건물을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다 저당권 설정해버려요. 유치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 넣어버려. 뭐 이제 은행에서는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런데 해주는 보험회사들은 있어요. 제2금융권들은 있어요. 근데 많이는 안 해줍니다. 절대. 유치권에 들어가 있으면 많이는 안 해주고 특히 보험회사 같은 경우가 유치권만 전문으로 해주는 보험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치권이 성립되면 저당권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뭐 나하고 친한 뭐 누구를 통해서 저당권 하나 넣어버려요 여기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사람이 1순위로 배당받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거 내 돈 뭐 이렇게 돌려서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제가 뭐 그 방법까지 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뭐 유치권이라고 수익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옛날에 블루오션 계좌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면 돼요. 뭐 이것까지 뭐 굳이 다 알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의 소멸. 뭐 이제 유치권을 요건 다음 시간에 할까요? 요건 다음 시간에 가만히 있어봐. 얼마나 남았나? 유치권의 소멸.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유치권 소멸까지 할게요. 유치권 소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의 소멸, 그 다음에 유치권의 부존재 소송, 이런 소송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상사 유치권, 그 다음에 기계 설비에 대한 유치권도 있죠. 그 다음에 임차인 등이 주장하는 유치권도 있어요.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 워낙 많이 뭐 학원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 거고, 이제 유치권이 성립되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라고 가정 시에 처리 방법들을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요것은 제 교재 참고하시고, 어쨌든 유치권은 이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유치권의 소멸만 말씀드리고 유치권 강의는 끝낼게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교재에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교재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치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죠? 유치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유치권을, 그죠?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고, 그죠? 채무자나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 32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 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적 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 적극이죠. 배당 순위는 일반 채권자와 동순이다. 자, 아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 법정지상권도 없으면 유치권도 없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아까 같은 경우는 일괄 경매였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괄 경매는 법정지상권 없지만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요것은 법정지상권이 없는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토지를 낙찰을 받으면 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당연히 유치권도 없다라는 내용 판례입니다. 1989년 판례입니다. 한번 볼까요? 건물 철거는 그 소유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한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소유계획자에게만 철거 처분이 있으나 미등기 건물을 그 소유 원시 어쩌고저쩌고 지위에 있는 자로 건물의 존재로 불법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와 같은 건물 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그 위 가항의 그 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이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이 토지를 낙찰 받았어요. 토지만 낙찰 받았는데 건물이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여기 유치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유치권은 깨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항상 이거 주장하니까 이거 자꾸 오해하는 분, 공부가 어정쩡하게 되신 분들이 이런 실수 진짜 많이 해요. 꼭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꼭 저한테 상담 받으면 제가 입찰 들어가는 줄 알아봐요. 제가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모르면 상담 받고 입찰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 수수료 조금 주면 되잖아요, 상담료. 아니, 그런 게 아까운가 그래서 꼭 사고치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는 꼭 그런 상담을 받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혹시 교재 구매하신 분들, 혹시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봐야 되잖아요. 한번 저한테 얘기하고 일단 입찰 들어가세요. 제발 좀. 일괄 매각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죠. 법정이상권 없어 유치권 인정될 수 있죠. 대법원 판례 2001년 겁니다. 요거 참고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담부 채권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 이런 경우도 당연히 유치권 소멸되죠.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소멸시효가 3년이죠. 그러니까 3년 안에 압류라든가 감류라든가 판결을 받아놔야 되고, 판결 받고 또 10년이 지나면 유치권 소멸됩니다. 그 안에 또다시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되지 않죠. 그죠? 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죠.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죠. 변제기 이후 3년이라는 소멸시효.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점유를 할 때부터 3년이냐? 아니면 변제기 이후부터 3년이냐? 변제기 이후부터입니다. 변제기부터 3년이라는 시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가 딱 됐어. 그럼 여기서 쭉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막 이게 유찰, 변경, 유찰 되면 보통 막 3년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유치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급계약서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원상복구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포기각서가 작성된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유치권 부존재 소송. 요것은 부존재 소송 이렇게 보면 되고, 상사 유치권은 당연히 유치권 인정 안 되죠.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유치권, 이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등에 대한 유치권, 요것도 역시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유치권이 성립되는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가정하는 가정시에, 이제 이건 처리 방법이 있거든요. 이 처리 방법은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번 쭉 여러분들 제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나머지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제가 강의했던 거 다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도로 총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 도로도 한 뭐 워낙 제가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또 이제 불러오신 게 중요한 내용들 다 있으니까 이 도로 총정리는 한 2편, 3편 정도 걸릴 겁니다. 그동안 1편, 2편, 3편, 4편 유치권 어딨냐? 유치권 총정리를 제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제 이제 사이트인데, 자, 여기 유치권 1편, 2편, 3편, 4편, 오늘까지 5편이죠? 오늘까지 5편입니다. 5편까지 여러분 보시면 또 교재 없으신 분들은 한번 좀 보세요. 그래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안 돼요. 보셔야 되고,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 제가 다 실어놨으니까,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특히 188만원 주신 분들은 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850강까지 강의를 할 건데, 50에서 이제 900강까지만 강의할 건데, 다 보내드릴 겁니다.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교재 참고하시고요.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총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